자, 오늘 참고 사건 보시면 7월 18일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7월 22일에 이제 근로를 시작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청하기 전에 취업을 하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거죠.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버는 돈으로 변제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니까 취업하고 다음날 신청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뭐 하루 이틀 늦었다고 뭐 법원에서 기각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최근 취업인데도 금지 명령은 나왔습니다. 7월 18일에 신청해서 7월 26일에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것에 가압류나 가처분하지 말라, 변제 요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금지합니다. 이분 신청일이 7월 18일이었는데 채권자 목록표를 보시면 23년 10월 대출이잖아요. 최근 1년 동안 빌린 돈이 최근 대출이죠. 그러면 24년 7월에 신청했으면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대출받은 1년간 내역들이 전부 다 최근 채무에 해당하겠죠. 그럼 2번 이놈도 최근 채무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전부 최근 채무입니다. 23년 10월, 23년 8월, 23년 11월, 23년 12월, 24년 1월. 최근 채무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회생 신청할 사람인데 오늘 나한테 돈 빌려간 거잖아요. 주식 코인 탕진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판단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뭐 토토, 뭐 사치 낭비, 뭐 과소비 이런 거 말고요. 그 논점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정당한 데 썼다고 주장해도 최근 채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지금 전부 다 최근 채무였던 상태였습니다. 이분 진술서를 보시면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으시고 어머니는 가출해버리시고 자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당연히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고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성인 ADHD,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이게 소비에 절제가 안 되니까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이 많잖아요. 뭐 땀은 네 돈이고 이름은 은행에서 다 뭐 감당해줘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대체로 이래요. 이런 사유들이 많다고요. 뭔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주식으로 다 탕진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뭔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뭔가 좀 결핍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분도 보세요. 우울증이나 ADHD 저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ADHD 저런 것까지 앓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가 잘 절제가 안 돼요. 보통 우리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다 계획적으로 쓰잖아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았으니까 뭐 생활비 얼마 쓰고 저축 얼마 하고 뭐 주식 얼마 하고, 이게 딱 구분이 되는데, 주로 저런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약간 기분 파지, 기분 내킨다고 돈을 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분에 따라서 이게 객관적인 절제를 못하고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막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어떤 과소비나 이런 데 꽂혀가지고 뭐 대단히 의미 있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돈을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사회적으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런 앞뒤말 싹 다 빼버리고 주식 탕진했는데 개인회생 해줬다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다 뭐 어릴 때 불우하고 결핍이 있고 뭐 다 뭐 가출하고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인 채권자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친구나 가족한테 빌린 것도 일단 채권자 목록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증명서가 금융기관에서 명백하게 발행이 되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만,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빌린 게 맞는지, 왜 빌렸는지, 무슨 관계인데 돈을 빌려줬는지 최소한의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개인 채권자한테 돈 빌렸다고 1억 2억 채권 허위로 부풀려서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으면 내가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변제금이 안분 비례 배당해서 개인 채권자한테 다 넘어가고 은행한테는 요만큼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는 진실한 관계인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채권번호 234578번, 그러니까 보증채권 빼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보셨듯이 전부 다 최근 채무였잖아요. 최근 채무니까 더욱 엄격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빌려가지고 언제 얼마 사용했나, 어디에 썼나, 주식했나, 코인했나, 기존 카드값을 갚았는가, 아니면 기존 채무 변제했는지 생활비 썼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도박, 자금, 사행성 게임이나 스포츠 토토 이런 걸 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여기 보세요. 주식 또는 가상화폐 보유액을 넣으라 했습니다. 들고 있는 거 넣으라고요. 탕진한 금액 다 넣으란 말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금 편파 변제한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낭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가족한테 줬어도 50만원 이상 준 거는 과다하게 보낸 거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식이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하라. 가상화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예금이든 키움증권에 들어있는 내 주식의 오늘 현재일 가치든 업비트 계좌에 있는 코인의 오늘 현재일 가치든 그거는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겠죠.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자산은 청산가치에 넣는 게 당연한 얘기고, 상징금액을 반영하라 하진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금액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 계좌 내역이요. 카드 내역, 계좌 내역 같은 거 최근 1년 또는 2년치 정도 발급하면 100페이지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스캔 떠서 제출하는 겁니다. 가족관계에 있으니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목록에 부모님이나 배우자한테 빌린 돈을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가뜩이나 월급이 작아서 내 채무를 전액 다 변제하지도 못하잖아요. 법원에 가서 내가 당장 변제기 돌아오는 모든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갚기 힘드니까 분할해서 천천히 갚을 테니까 형편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놓고 그 채권자 이름 안에 배우자한테 빌린 돈, 어머니한테 빌린 돈 또는 자식한테 빌린 돈 이런 걸 넣어버리면 안 그래도 변제 다 못하고 조금만 하는데 그 낸 변제금이 다시 우리 가정으로 일부 금액은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 자식 관계는 대부분 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년 10월부터 25년 1월까지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해보라. 요거는 최근 취업이라서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취업해 있었던 직장이라면 다닌 기간이 1년 2년 넘었으니까 작년에 월급 얼마 받았나 확인하면 바로 끝날 일인데, 이분은 신청과 동시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계좌 내역, 월급 받은 내역이 많이 없으니까 재판을 하는 동안 계속 계좌 내역을 제출하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6개월 정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급여 내역을 5개월, 6개월 들어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개시 결정을 내려주지 않겠죠. 다 확인하고 매달 월급 들어오는지 각각 확인을 하고, 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구나, 취업을 한 게 맞구나 라고 판단을 들면 그때서야 개시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최근 취업한 사람은 옛날부터 다니고 있던 사람보다 한두 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분 최종적으로는 급여 255만원 받는데 월세 추가 생계비 30만원 집어넣어가지고 163만원 뺐습니다. 한 달에 92만원 변제하는 걸로 36회 변제해서 3,30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조건부 인가가 안 나왔거든요. 운이 좋으셨죠. 원래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은 조건부 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취업한 사람은 지금은 200만원 받는다고 신청을 하지만 사실 그게 인턴 기간이나 수습 기간에 작은 월급일 수 있고 곧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일부러 월급이 낮은 데로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회생 재판 끝나고 높은 월급 받는 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건부 인가를 내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은 사람도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 쉽고, 주식, 코인, 토토, 과소비, 성형, 미용, 가족한테 편파 변제한 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신청하고 취업을 했고 전부 다 최근 채무였고 전부 다 주식 탕진이었는데 운이 좋았죠. 조건부 인가가 안 나왔습니다. 이 회생위원님께서 뭐 다른 채무자한테도 다 잘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살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유리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채무의 36%를 변제하고 64%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의 9,200만원 중에서 3,3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7월달에 신청했는데 다음 해 3월에 개시 결정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올해까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취업했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월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10월달 월급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11월도 확인하고 12월도 확인하고 1월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 다 끝나야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이니까 해가 바뀌어서 3월달에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변제금의 일부가 그들에게 채권 금액이 비례해서 배당이 되는데 대신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서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한테 돈 빌린 거는 가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끼리는 허위의 공증이나 허위의 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였는지, 왜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 배우자,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변제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채무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최근 채무가 많아지면 변제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만 썼다면 그거는 문제를 안 삼는데 그냥 갱신만 한 거라면, 대환만 한 거라면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최근 취업을 한 사람은 그 진정성을 확인하거든요. 방금 취업했다는데 안 다니는 직장인데 개인회생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에 월급을 작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사건은 최근에 취업하신 사람이고 전부 다 최근 채무였고 전부 다 주식 탕진이었는데 조건부가 안 붙었으니까 이분은 운이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